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소설은 이목연 작가님의 소설집 공을 굴리다에 수록된 단편소설 비상구입니다. 이목연 작가님의 소설은 이미 많이 접해보셔서 오늘의 소설도 기대가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비상구 앞을 서성이게 되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 옆 비상구 앞에서 서성이게 되었을까요?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 외손녀 돌봄, 혼자 있는 동생의 조울에도 반응해야 하는 오지랖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빈틈도 행간도 없는 완벽한 감옥이라 칭하는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채널 가입은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상구 이목연 단편소설 엄마, 빨리 나오세요. 거실과 건넌방, 양쪽에서 틀어놓은 TV 소리가 주방에서 만나 웅성거린다. 그 소리에 한껏 높인 목소리가 묻힌다. 거실에서도 건넌방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침, 이때가 제일 바쁜 시간이다. 엄마를 챙겨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보낸 다음 옆 동네 사는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을 유치원에 등원시켜야 한다. 릴레이 달리기에서 바통을 터치하듯 출근하는 사이와 교대하며 아이들을 떠안으려면 서둘러야 할 시간이다. 잠들어 있는 녀석들을 깨워 아침을 먹여야 하고 가방에 5가지 물건, 즉 빈 도시락, 수저통, 물통, 손수건, 양치통을 챙긴다. 나는 하나, 둘, 셋 세어가며 5가지를 넣은 가방을 현관에 내놓고 아이들이 입고 갈 옷을 준비한다. 아이들과 조금 여유를 가지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순조로워야 하는데 아침 먹고 들어간 엄마가 기척이 없다. 엄마가 드신 밥그릇을 치우고 남편 수저를 놓으며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려다 말고 불길한 생각이 든다. 혹시 또? 급발진하는 자동차처럼 고무장갑을 낀 채 건넌방으로 튀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다 미끄러지며 재봉틀 의자에 부딪힌 게 2달 전이다. 왼쪽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고 이마가 터져 피가 흘렀다. 구급차에 실려가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이마를 꿰매고 오니 남편의 입은 대빨이나 나와 있었다.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보고도 온전치 못한 남편은 자기 혼자 두고 갔다며 고를 부렸다. 엄마의 저지레는 전에도 있었다. 노인정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밀차가 인도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금이 가서 3달 넘게 고생을 했다. 다리뼈가 겨우 아무는가 싶을 때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것이다. 연이은 엄마의 사고에 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얘 인형이 숫째 밥을 안 준다. 나 쟤랑 더는 못 살겠어. 이렇게 엄마의 전화를 받고 인형에게 전화를 해보면 인형은 무슨 소리냐고 금방 숟가락 놓고 들어갔는데 하며 펄쩍 뛰었다. 전화로 인형을 험담하는 것도 공연한 어깃장을 부리는 것도 매일 무언가가 없어졌다며 집에 도둑이 끓는다고 수선을 피운 것도 모두 치매 증상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소변을 들이고도 모르는 엄마를 보며 증세가 심각하다는 걸 느껴 검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노인성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고도 치매 환자 주간 보호센터에 모시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언니, 나 엄마랑 같이 있다가는 돌아버릴 것 같아. 제발 엄마 좀 어떻게 해줘. 엄마를 모셔올 때까지도 저런 상태인 줄 몰랐다. 40년을 넘게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불과 1년 전이었다. 이제 좀 단출하게 사나 싶었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동생이 야속했다. 그래, 나도 엄마 딸인데. 이렇게 마음을 뭉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화장실 사고 여파로 엄마의 왼쪽 광대뼈 근처에는 아직 누르스름하게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팬더처럼 멍이 뒤덮였을 때는 애구구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니 이제 좀 살만해졌는지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틈만 나면 화장대 앞에 앉아 멍자국 위에 파운데이션을 두툼하게 바르고는 어떠냐? 감쪽같이? 이제 나 노치원 가도 되겠지? 하며 보챘다. 노치원은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편히 부르는 말이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노인 유치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현관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노는 날 강아지처럼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엄마를 막는 것도, 툭하면 서로 시비를 거는 엄마와 남편을 떼놓는 것도 힘에 부쳤다. 엄마와 처음 노치원에 견학을 갔을 때는 마침 레크레이션 시간이었다. 엄마는 누구보다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선 말이 달라졌다. 내가 이 손수님이가 저렇게 질 떨어지는 노인네들과 함께 놀아서야 되겠니? 난 안 갈란다. 이렇게 불평을 하던 엄마는 센터에 나간 지 며칠 만에 적응했다.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처럼 노치원에 가는 걸 당연히 여겼다. 아침 식사만 마치면 화장을 하느라 바쁘다. 엄마는 아직 속옷 차림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 사고가 아닌 게 다행이다. 또 눈썹이 말썽인 모양이다. 눈썹이 마음에 들게 그려지지 않으면 엄마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엄마 8시야. 어서 나가야 해요. 차가 와서 기다린다니까. 와랑거리는 TV를 끄자 세상이 다 사라진 듯 고요했다. 좀 기다리라고 해.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옆에 있는 화장지를 잡아 빼더니 침을 묻혀 눈썹을 문지른다. 화장대 앞에는 이미 검은색, 붉은색 휴지 뭉치가 쌓여있다. 지우고 그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눈썹 주위가 벌겋다. 빨갛게 칠한 입술을 쓸죽거리며 다시 거울을 노려보는 거울 속 엄마는 초현실주의 그림 같다. 엄마가 들고 있는 눈썹 연필은 저 새빨간 입술과 어울리기에 색이 너무 연했다.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진한 눈썹 연필을 찾아들었다. 돌아앉아 봐요. 내가 그려줄게. 엄마의 화장이 진해진 건 한국 무용을 배우면서부터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던 50살 무렵 엄마는 평생 하고 싶었다는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흰 버선발로 휘돌아 칠 때면 선녀가 되어 승천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 무렵이 엄마의 전성기였을 것이다. 수십 벌의 깨끼 한복과 굽 높은 고무신이 옷장 가득 들어있었다. 점점 화장이 진해지던 엄마는 그때에도 종종 눈썹과 실랑이를 벌였다. 눈썹이 잘 그려지는 날은 하루가 순조롭다고 했던가? 이제 더는 연두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살랑살랑 걸을 일도 순조롭게 헤쳐나가야 할 세상도 없건만 눈썹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 오래전에 했던 문신 자국은
엄마의 정신만큼이나 흐려져 청회색 흔적만 남아있다. 나는 희미한 문신 자국을 따라 진하게 선을 그었다. 그 위를 한 번 더 칠하고 손으로 눈썹 끝을 살살 문질러 폈다. 비로소 엄마의 얼굴에 흡족한 빛이 돌았다. 엄마는 구판에 나서는 무당처럼 진한 눈썹과 빨간 입술을 움실거리며 표정을 마무리한다. 자, 이제 옷 입고 나갑시다. 엄마는 치렁한 긴 치마에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구슬백을 챙겨 들었다. 늙어 사리 분별은 어려워졌어도 분단장, 몸단장은 당신 고집이 우선이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저 두꺼운 초록 치마에 꽂혀 있다. 이럴 땐 살살 구슬려야 한다. 나는 철진한 치마 속에 헐렁한 바지 하나를 더 입힌다. 노치원에 가서 너무 더우면 치마를 벗으라고 아이들 타이르듯 이른다. 강제로 벗기려다간 노염에 일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엄마였다. 자, 어서 나갑시다. 엄마가 좋아하는 총무 아저씨가 기다려요. 엄마는 아침에 오는 요양보호사에게 관심이 많다. 당신 소녀 또래의 남자다. 친절하고 잘생겼단다. 그 앞에서 온 얼굴에 주름을 잡으며 교태를 부리는 엄마가 민망하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것을 나와 가까이 둘 때 생긴다. 거리를 두고 보면 딱히 부끄러울 것도 민망할 것도 없다. 내가 길거리에 거동 불편한 노인들에게 연민을 느끼듯 다른 이들도 엄마에게 연민을 느낄 것이다. 엄마 모셔다 드리고 애들 보내고 올게요. 배고프면 이거 드세요. 나는 바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남편은 대답도 없이 TV 드라마에 빠져 있다. 엄마 나갈 때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좋으련만 남편은 엄마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걸 알기에 엄마의 상을 먼저 차리고 애들 보내고 돌아와 남편과 같이 밥을 먹는다. 집 잘 봐요. 금방 올게요. 대답 없는 남편이지만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주위에 어떤 존재가 이 공간을 보호할 것 같다. 현관 앞에 대기하던 주간보호센터 차에서 보호사가 내렸다. 친절한 남자가 손을 잡아주자 엄마는 춤을 추듯 초록 치마를 감싸 안으며 안으로 미끄러진다. 엄마는 행복해 보인다. 관세음 보살, 얼마나 다행인가. 엄마가 노치원에 나가기 시작하자 일이 반으로 준 것 같았다. 이제 아이들만 보내면 된다. 불이 나게 옆동의 딸네 집으로 들어가니 사위가 신발을 꿰어 신고 나오는 중이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휴대폰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크게 튼다. 아이들 가방을 정리해서 현관 앞으로 내놓았다. 아이들은 음악 소리를 들으며 일어날 시간임을 알 것이다. 온갖 핑계를 대며 일어나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깨우고 달래는 일은 오늘의 메뉴를 고르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 남편에게 이상이 생긴 후엔 이렇게 아이들을 어르는 일에만 온 신경을 쓸 수가 없다. 홀로 집에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마음이 급해지면 아이들을 다그치는 소리가 커진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영혼 없는 약속을 했다. 오늘 잘하고 오면 할미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내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조건을 내걸며 타협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흥정 자체가 점잖게 느껴지지 않았다. 강아지를 사달라는 아들에게 전교 1등을 하면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친구를 비웃었다. 친구의 아들이 내 딸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결혼하면 자기의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남편의 당당함이 좋았다. 내가 무엇을 해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부 타협 따위는 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유치한 협상을 할 때가 많다. 늦게 일어나면 이따 TV 안 보여줄 거야. 빨리 양치 안 하면 누나만 사탕 줄 거다. 유치하게 아이들을 어르고 달랜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오니 여전히 TV 소리가 요란하다. 언젠가 아이들 집에서 돌아오니 남편은 식탁 위의 음식들을 몽땅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놓았다. 분노 조절 장애도 치매의 일종이라고 했다. 그 후로는 엄마가 식사한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 두건만 마음은 늘 불안했다. 나는 국솥에 다시 불을 올리고 엄마가 허물처럼 벗어놓은 옷들을 정리했다. 남편은 아침상을 차리고 나서도 몇 번을 부른 후에야 식탁에 앉았다. 그리곤 뭔가를 찾듯이 두리번거린다. 다 어디 갔어? 남편이 두 사람이 수저가 놓인 식탁을 보며 물었다. 누구? 장모님 노치원 가셨잖아.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도리질을 한다. 우리 엄마 아버지 식사 안 하신대? 놀라서 보니 남편의 눈동자가 또 흐릿하다. 한물간 생선 눈알처럼 뭔가 한 겹 덮여 있다. 정신이 맑지 못하면 눈으로 신호가 온다. 5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1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는다. 부모 의존도가 높았던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이 계시던 때를 온전한 가정으로 여긴다. 젊었을 때부터 내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남편이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나를 앞세웠다. 시집 형제 간의 갈등이라거나 동서를 맞이할 때, 집을 사며 대출을 받을 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아들이 유학 갈 때나 딸아이를 시집 보낼 때, 시부모님 장례 때도 남편은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 모든 게 나에 대한 믿음이려니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남편은 결정 장애가 있었다. 무슨 일이건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 없어 했다.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으러 나가는 도중에도 메뉴가 수없이 바뀌었다. 감자탕을 먹으러 가는 길에 설렁탕에서 순댓국으로, 낙지볶음과 돼지갈비로, 결국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쯤 나에게 결정권이 넘어왔다. 젊어서 어머니한테 의존하던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나를 의지했다. 그 증세가 갑자기 심해진 것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다. 엄마를 모시고 와 내가 엄마에게 신경을 쓰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도 같다. 아니 어쩌면 딸이 아이를 낳고 나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옮겨가면서부터 서서히 증세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엄마 찾는 아이처럼 나를 찾았다. 조금만 불편하면 자다가도 엄마를 불렀다. 그리곤 점점 어린 시절로 퇴행하는 중이다. 그 진행 속도가 엄마보다 빨랐다. 남편이 이럴 때마다 나는 몸이 가려온다. 몸에 뭔가 달라붙은 것 같아 팔과 다리를 손바닥으로 훑는다. 그래도 스멀스멀 피부가 들썩인다. 팬티나 네이의 솔기가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 같아 속옷을 뒤집어 입고 다닌 지 오래다. 남편이 퇴직할 무렵 나는 파워 블로거, 요즘은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도전 중이었다. 평소에도 가끔 사진을 곁들인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는 했었다. 언니,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봐. 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그쪽이 좋겠네. 이게 부업으로도 괜찮아.
애들 보내고 남은 시간에 손맛 자랑 한번 해봐. 인형은 제가 쓰던 거라며 카메라와 장비를 챙겨주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식재료부터 사진을 찍고 조리 과정을 자세히 써서 블로그에 올렸다. 반응이 확실히 달랐다. 그 무렵 엄마를 모셔왔다. 친정엄마는 나무를 다듬거나 생선을 손볼 때면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 오늘의 메뉴는 일주일에 3번씩 사진과 그 과정을 찍어 올렸다. 딸이 좋아하는 깻잎절임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곁들여 올렸고 사위가 좋아하는 등갈비찜을 올리며 은근히 아이들 자랑을 곁들였다. 엄마를 위해 짠지 무침을 준비하며 엄마를 모셔온 이야기며 다친 사연들도 일기처럼 적었다.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추천 횟수가 늘었다. 어깨가 으쓱해졌다. 식구들도 좋아했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문제였다. 공연히 심술을 부렸다. 행동이 굼떠지고 세상 일에 의욕이 없어졌다. 퇴직의 충격이라니 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썼다. 음식도 입성도 더 갖춰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여기 있어? 누굴 찾는 거야? 우리 엄마는 노치원 가셨잖아. 알 수 없는 느낌에 등골이 오싹했다. 간혹 엄마의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와 어깃장에 흥분했던 적은 있었다. 엄마는 가끔 눈썹 연필을 누가 집어갔다고 소란을 피웠다. 당신이 잘못 두고 왜 남 탓을 하느냐고 하면 엄마는 되레 이제 나를 정신없는 늙은이 취급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하지만 그건 구순이 넘은 치매에 걸린 엄마였기에 그러려니 할 수 있었다. 남편 나이 이제 68. 아직 엄마처럼 엉뚱한 소리가 나올 나이는 아니었다.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돌아가셨잖아. 벌써 1년도 넘었다고. 당신 엊그제도 산소에 갔다 왔잖아. 아니야, 방금 여기로 들어가는 거 봤다고. 남편을 끌어다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세웠다. 이 사진 생각나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들고 갔었잖아. 그러나 남편의 이상한 짓은 잦아졌다. 퇴직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회사에 늦겠다며 아침부터 양복을 차려입느라 부산을 떨기도 하고 오늘이 부하 직원의 아이 돌이라며 봉투를 찾아내라 하기도 했다. 부하 직원이 있을 리 없는 남편이지만 행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돌이 아니라 결혼을 시킬 나이들이었다. 언니가 너무 손자들만 이뻐하니까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겠지. 형부한테 더 잘해줘. 인형조차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엄마 대신 남편에게 나무를 같이 다듬자고도 하고 사진을 부탁하기도 했다. 멀쩡할 땐 잘 찍어주다가도 오늘처럼 정신이 희미해지면 카메라를 맡길 수 없다. 언젠가 저런 상태에 있는 남편에게 카메라를 내밀었다가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수리비만 잔뜩 들어갔다. 처음엔 이런 못난 남편이 속상해서 같이 발끈했지만 그 역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엔 포기했다. 가족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말에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던 남편인데 이제 홀로 나서지 못한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오늘 부모님 뵈러 갈까? 남편에게 묻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어서 식사하고 우리 나물 몇 가지 무치고 생선 좀 부쳐서 산소에 다녀옵시다. 어때요? 알 먹고 꼭 먹고 당연히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와 시금치, 도라지 삼색나물과 생선전이다. 남편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이 사진 찍어줘야 해. 살살 남편을 달랬다. 커피까지 마신 남편을 씻으라고 들여보내고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연다. 인형이 올린 영상을 살피는 것도 하루의 일과였다. 인형은 전문가답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수준급이었다. 배경음악도 한몫했다. 영상 속의 인형은 깔끔하고 예뻤다. 아이들 영상을 찍을 때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장을 했다. 쉰을 넘긴 나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머리를 뒤로 묶고 민소매로 녹화한 영어 파닉스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 우리 손자들도 이모 할머니 영어를 틀어달라고 조른다. 이 영상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보며 영상을 찍기 시작한 인형의 호기심 똑똑도 인기 상승 중이었다. 이 코너에는 별 회개한 것들을 올려놓고 찍는다. 처음엔 실험 상자 속 개미나 메뚜기, 곤충들을 다루었다. 하지만 점점 더 기괴해지더니 뱀도 있고 이구아나도 있다. 꿈틀거리는 걸 유독 싫어하는 나는 이 코너를 운영하는 인형을 이해할 수 없다. 언젠가 그 이유를 묻자 인형은 무심하게 말했었다.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튀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 이런 종류의 영상을 찍을 때면 인형은 삐에로처럼 짙은 화장을 하고 자루 같은 옷을 입는다. 밝은 목소리와 우스꽝스러운 얼굴 앞에서는 군뱅이나 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징그러워 보이긴 했다. 어느 영상이든 인형의 오프닝은 유쾌하다. 그 누구도 그녀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 속 인형의 모습과 달리 인형의 집은 쓰레기 소굴이다. 인형의 마음을 해부해보면 저 집구석 같을 것이다. 인형이 작업하는 작업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온갖 물건으로 가득했다. 그 중에는 실험도구로 썼던 뱀도 쥐도 있을 것만 같다. 가끔 작업대 뒤쪽 소파에 쌓인 물건들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한다. 하지만 영상에선 들판에 핀 꽃처럼 무심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 뒤쪽에 산처럼 쌓여 빛을 차단하고 있는 물건들은 엄마가 집을 옮기면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인형의 힘으로 치우기엔 이미 도를 넘겼다. 오늘도 새로운 영상은 없다. 인형의 영상이 며칠째 업로드되지 않으면 신경이 쓰인다. 나는 인형에게 화상 전화를 건다. 엄마와 함께 살 때는 인형이 먼저 전화를 해왔다. 하지만 엄마를 보낸 후 인형은 좀채 연락이 없다. 막바지엔 이젠 엄마라는 소리도 듣기 싫다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던 인형이었다. 엄마 인생 소중하면 내 인생도 소중한 거 아니야?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엄마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인형을 보며 엄마를 모셔와야겠다고 결심했었다. 결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인형이 때론 부러웠다.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엄마를 모시는 인형은 스칭 골드 미스였다. 틈나는 대로 여행을 다녔고 온갖 명품을 사들였다. 혼자 사는 여자의 모든 것을 누리는 모습이 멋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인형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이제부터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 거라고 했다. 제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에 안심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엄마와 자주 부딪히는 눈치였다. 아침에 출근하는 막내딸에 맞춰져 있던 엄마의 질서도 무너졌다. 어지르고 출근하면 엄마가 치워주면서 유지됐던 집안에 점점 물건이 쌓였다. 전자상거래로 마구 사들이는 인형의 쇼핑, 엄마의 잔소리도 수위를 높였을 것이다. 나도 엄마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언제쯤에야 홀가분하게 살아볼까? 엄마가 온 후 인형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멈추었다. 하지만 세상 일에도 무심해진 듯 보였다. 때론 연거푸 영상을 올리다가도 한동안 지죽은 듯 조용했다. 그녀의 상태를 살피려면 화상 전화를 해야 한다. 인형은 뭔가를 들여다보며 전화를 받았다. 언니, 이것 좀 볼래? 인형의 하얀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건 분명 지렁이다. 아침에 배달된 물건을 가져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얘들이 현관 앞에 있는 거야. 내가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네. 화면 속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비친다. 그새 더 많아진 것 같다. 저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지렁이가 살지 말란 법도 없다. 말끔한 곳은 한평 남짓한 작업대 위뿐, 작업대 위아래에도 온갖 실험용 상자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카메라는 조작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 흰색 작업대 한편에는 안티프라민과 필리핀산 까띵고, 거기에 대만산 호랑이 연고가 나란히 놓여 있다. 얼마 전부터 비교해서 올릴 자료들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다. 하다못해 이젠 지렁이냐? 화면으로만 봐도 소름이 돋았다. 아직 분장을 하지 않은 인형의 얼굴이 심각하다. 언니도 기억하지? 아빠가 한참 지렁이 키운다고 할 때 말이야. 아빠가 그랬잖아. 왜 지렁이를 싫어하냐고. 진저리 치는 언니 보면서 이래봬도 얘가 지구의 청소보다 얘가 살지 못하는 세상은 너도 살지 못해. 그러셨는데 생각 안 나? 건축업을 하다 실패한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 지렁이를 키웠다. 같이 건축업을 하던 김씨 아저씨가 먼저 내려가서 식용견을 키워 자리를 잡은 걸 보며 아버지가 내린 결단이었다. 같은 고향 출신 김씨 아저씨는 식당을 돌며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다 개를 키웠다. 식당에서 음식물 수거 비용을 받고 그 음식물로 개를 키워 짭짤한 수입을 올린다고 했다. 김씨 아저씨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고심하던 중에 지렁이 사육을 제안했다. 아버지는 선산 아랫자락에 지렁이 사육을 시작했다. 그때 엄마는 무대 위에서 자진몰이로 몰아치던 춤을 접었고 나는 다니던 대학을 중퇴했다. 막 대학생이 된 인형은 아르바이트를 찾아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아버지는 일가부치가 떠난 빈집에서 숙식하며 지렁이를 키웠다. 가끔 만나는 아버지의 몸에서는 이상한 지린내가 났다. 이 녀석들이 번신력이 대단해. 떡만 들추면 도시란 녀석들이 때를 지어 나온다니까. 어찌나 잘 먹어 치우는지 김 사장이 주는 잔밥만으론 모자랄 지경이야. 지렁이는 깨끗한 동물이라는데 왜 당신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느냐며 엄마는 집에 들른 아버지를 목욕탕으로 밀곤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렁이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렁이를 키우던 아버지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사람은 김씨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전날 저녁 아버지와 막걸리를 한잔하고 헤어졌단다. 아침에 잔반을 건네주러 갔더니 형님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지난밤 함께 먹었던 음식물을 다 토해 놓았더라고 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이 곤청에 민원을 넣어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김씨 아저씨를 통해서 들었다. 곧 출하를 앞두고 있었다는 지렁이를 우리는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 김씨 아저씨는 지렁이를 넘긴 돈이 잔반값도 되지 않았다고 장례식이 끝난 후 말했다. 언니, 이 지렁이가 우리가 바르는 립스틱에 들어간댔지? 아빠가 그때 이 지렁이 잘 키워서 화장품 회사에 납품해 볼 거다 그러셨잖아. 전혀 기억이 없다.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인형이 신기했다. 얘네 지금 사랑을 나누는 중이야. 원래는 암사 한 몸이라 자가 생식도 가능하다는데 그래도 여건만 되면 다른 놈과 난자와 정자를 바꾼다네. 지금 1시간째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 인형인 긴 몸체 중 유난히 통통하게 부풀린 채 맞붙어 있는 지렁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저기가 생식기일까? 가슴이 싸하게 아려왔다. 인형인 저렇게 남자와 맞붙어 있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때 회사 상사와 정분이 났던 인형인 호된 대가를 치른 채 사랑과 담을 쌓았다. 지렁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등 동물들도 암수 한 몸이지만 딴 놈과 짝짓기를 한대.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식물도 제 꽃가루 바지는 피한다네. 이런 미물들도 근친 결혼을 하면 유전 형질이 좋지 못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표정을 푼 인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럴 때 보면 더없이 명랑해 보이는 인형이었다. 지렁이들이 본능적으로 긴 몸통을 가장자리에 붙이는 거랑 사람들이 어딘가에 기대 앉으려는 거랑 본질이 같은 거라네. 참 신기해. 공연한 걱정을 했나 보다. 열심히 작업을 하는 인형의 모습 뒤로 방 풍경이 담긴다. 침대를 제외한 바닥도 그대로 쓰레기장이다. 이때다 싶어 잔소리를 하려고 할 때였다. 나 그때 아빠가 지렁이 키울 때 말이야. 시골집에서 아빠와 잔 적이 있었거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 말이 지렁이가 우는 소리랬어. 아빠가 그때 했던 말도 기억해. 쟤들이라고 저렇게 짜고 질 나쁜 음식 먹으면서 살을 찌우는 게 좋겠니? 그게 생명인 거다. 산다는 게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지. 그때 아빠가 되게 멋져 보이더라. 나는 아버지와 한 번도 소개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아버지와 각별했던 인형이 갑자기 부러워졌다. 언니와 엄마는 아빠를 원망했지만 난 그때도 아빠가 되게 불쌍했어. 인형의 말투에서 어렴풋한 원망을 느낀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다. 당시 나는 집안을 끌고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상황을 그 지경까지 만든 아버지가 어리석어 보였고 사치스럽고 무능한 엄마가 야속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심하게 대했을 뿐이다. 그때 악을 쓰며 대든 건 오히려 인형이었다. 그런데 인형의 기억은 반대다. 갑자기 식탁 앞이 어둑해졌다. 남편이 곁에 와 선다. 곧 출근하려는 사람처럼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엔 어서 나가자는 독촉이 들어있다. 아직 음식 준비는커녕 설거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보, 벌써 준비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인형에게 인사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건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개수대 주위가 엉망인 걸 보며 남편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 마트 같이 갈래요? 무거운 것 좀 들어주고 같이 갑시다. 남편은 싫다고 고개를 흔든다. 어미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연함은 살 아이 같다. 그럼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요. 내가 얼른 마트에 다녀올게요. 알았죠? 거듭 다짐을 받고 집 앞 마트로 달렸다. 급한 마음에 호출 단추를 여러 번 눌렀건만 엘리베이터는 지렁이처럼 굼뜨게 올라왔다. 아까 전화 속에 비친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인영이 형부 어디 가? 하고 물었다. 시부모님 산소에 가기로 했다는 말에 인영은 일그러진 표정을 짓다가 푸하하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저런 차림으로? 언니도 정말 힘들게 산다. 아니, 난 아직 견딜만 하다. 너만 괜찮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말을 못했다. 난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도 지우고 엄마도 떠밀면서 이렇게 버틸 거다. 내 남편 끝까지 거두면서 살 거야. 사는 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며 살아야지. 오늘 일을 적당히 각색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나를 걱정해주는 이웃도 있을 테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또 하루를 견뎌낼 거다. 중얼거리며 시장을 보았다. 슬리퍼가 벗겨지지 않도록 발가락에 힘을 주며 정신없이 달려왔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이까지거 일도 아니에요. 금방 나물 볶고 묻혀서 부모님께 다녀옵시다. 급하면 혼잣말이 더 많아지는 건 내 습관이다. 검은 비닐봉지를 한 손에 움켜쥐고 현관 앞에 서서 급히 비밀번호를 누른다. 띠띠띠띠띠띠 딩동. 열려야 할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생년월일이었다. 다시 누른다. 열리지 않는다. 언젠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기도 하다. 이건가? 중얼거리며 남편의 생년월일을 누른다. 아니다. 그럼 딸의 생년월일인가? 아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막막해진다. 예전에도 가끔 비밀번호를 잊은 적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성할 때였다. 오늘은 급히 서두르느라 휴대전화도 두고 나왔다. 어쩌지? 문에 귀를 대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혹시 남편이 엄마처럼 쓰러진 건 아닐까? 불안이 엄습해 온다. 나는 정신없이 문을 두드린다. 여보! 계단참 아래 기퉁이가 깨진 비상구 전등이 놀라서 껌뻑인다. 문에 부딪힌 내 목소리가 좁은 계단을 오르내린다. 봉지를 내려놓고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문을 두드린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는다. 더 세게, 더 세게. 귀퉁이 깨진 불빛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장단을 맞춘다. 나도 같이 춤추고 싶다. 엄마처럼 남편처럼 저 비상구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다.